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중견 정치인, 중진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중견, 중진 정치인 했는데 맞으시죠? 예.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4선 의원 출신이시고, 김재원 의원도 3선. 예. 그리고 최고위원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오늘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 말이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과연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3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진통이 많았는데 윤석열 후보와 힘을 합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선대위가 공식 출범한 후 오늘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저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함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와 전화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진통은 어떤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자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를 이끌어 주시면 정권 교체 내지 또 정권 획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공통 목표의식과 공통 방향이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또 정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나는 무슨 자리에 욕심을 내거나 또는 뭐 대가를, 쉽게 말해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권 교체 내지 그 대선 승리의 그 과정에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목표하는 대로 선거운동을 이끌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데,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강한 좀 의지가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조화,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주기를 좀 더 원하다 보니까 약간 저 선대위의 지휘 체계에 조금 의사소통에 좀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생각하는 게 방향이 같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원톱으로 그 총괄 지휘를 맡기겠다는 게 같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죠. 역시 변수가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상임선대위원장인가요? 근데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위치, 이게 변수였던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거부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저도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싶었는데, 네. 정작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분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선대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휘 체계만 마련해주면 자기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김정인 위원장의 의지를 잘 관철시켜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를 그 전에 왜 미리 해결하지 못한 거죠? 왜 한 달이나 걸린 거죠? 그 부분은 약간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면은 김정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와인 사갖고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싼 와인 사갖고 갔는데 비싼 와인 뭐 대접을 해줘서 잘 마시고 그 김정인 위원장 부인과 함께 뜻을 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김정인 위원장의 그 부인 김미경 교수께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된다. 그런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에게 그 점을 사전에 이미 계속 약속을 받고 압박을 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예.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이제 김정인 위원장 댁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2대1로 그 전개가 됐었죠. 김정인 위원장이 부인의 의사를 되게 존중하고 잘 따르는 모양이죠? 어느 집이나 대체로 그렇죠. 특히 이제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성격이 좀 강하신 분인데도 네. 댁에서는 거의 김미경 교수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께서 훨씬 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면 비교적 따라가시는 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함께하게 된 이유 중간에서 역할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삼각체제가 국민의힘에서 완성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겉으로는 평가절하합니다만 어쨌든 그 삼각편대의 위력 조금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재성 전 수석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처음부터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서 사실 봉합은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냥 쫙 나갔을 때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봉합한 경우하고 효과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불씨가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지내보면서 또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고요. 다만 이제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애매해졌다. 왜냐하면은요.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직속으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실은 빈손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과정에서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병준 경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역할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매우 이제 특이한 구조로 지금 선대위가 봉합해서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 프로그램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이중적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흔쾌하게 마음이 합쳐져서 처음에 된 것이 아니고 전권,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또 소위 말해서 당무 거부하고 지방으로 돌면서 극적으로 봉합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신뢰를 전제로 출범한 선대위가 아니라서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특히 선대위라는 게 매일 매 시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 코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과연 그냥 선대위에 다 맡기고 할 수 있겠느냐 요 점은 좀 조금 이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질문할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잠깐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과정에서 사진이 한 장 보도가 됐는데 이 사진 보면 재밌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사진이 스톱됐으면 좋겠네요. 이준석 대표가 맨 오른쪽인데 가장 깊게 허리를 숙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 다음으로 허리를 숙이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목례하는 듯이 찍혔고요.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뭔가 그냥 서 있어요. 인사를 안 해요. 자, 이 사진 보면 많은 분들이 SNS에 김병준 위원장 뭐 뿔났다. 마음이 뭔가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진은 어떤 하나의 장면을 상징하긴 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장면의 진실, 사실관계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딱 보면 다 같이 인사를 하긴 했어요. 다 같이 인사를 하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젊다 보니까 가장 동작이 빠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마치 뻣뻣이 서 있는 것처럼 사진이 찍혔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뭔가 역할이 애매해졌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 나오지도 않았다. 아직도 뭔가 삐걱대는 것 아니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의 인식과 관측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그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종합상황실이 선대위마다 보통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총괄 종합상황본부를 구성하면서 그쪽에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많은 분들을 추천을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뭐 그것을 직속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당초부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은 원래부터 그 업무적으로 좀 구분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총괄은 뭐 이해가 돼요. 모든 걸 총괄한다. 네. 각 파트, 뭐 각 분야 다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한다. 그러면 상임선대위원장은 뭐 총괄입니까? 어느 한 분야만 담당하는 겁니까? 다 총괄하긴 하는데 총괄위원장보다는 그 권한이 뭐 결정권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상임선대위원장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선대위원장께서는 원래 그 총괄선대위원장을 보완해서 같이 그 선대위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면서 당무 전반에 대해서 통할 조정권 또 그 선대위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권한을 주다가 보니까 함께 그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운영하되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 관계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의 의사가 우선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이 같이 운영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조금 전에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출범식 과정에서 많은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을 주목했어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둘이 서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어떤가. 한번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자, 역시 사진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이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의원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두 사람 다 앉아서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오른쪽, 김병준 위원장도 같은 쪽을 바라보는데, 같은 사람과 인사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보지 않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김병준 위원장을 보지 않고 있어요. 카메라 기자들이 저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이 귓속말도 할 법하고 이야기도 할 법한데 어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그 전에 저 조금 이제 그 전 장면이 있거든요. 저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장면이 그 VIP실에서 함께 사전 대기하면서 한 20분 정도 같이 환담을 나눈 자리가 네. 있었습니다. 후보와 그다음에 선대위원장과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한 10여 명 정도 10여 있었습니다. 명 있는 자리에서 뭐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들어오면서 예. 악수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야기하고 현장에 왔을 때는 지금 아까 그 자리는 약 1m 정도 거리 두기 때문에 떨어져 앉는 자리였고요. 그때는 이미 수인사를 다 끝낸 자리였고 약간 그 들어오는 입구였기 때문에 중앙 단상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열심히 설명을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데 좀 사이 그런데 좋다. 예, 어쨌든 어제 계속 예. 이야기가 두 분이 악수도 안 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 환담을 하고 들어온 자리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카메라 기자들, 사진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도 저는 저렇게 찍는지 몰랐어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저런 있었는데. 상황에서도 좀 이야기를 할 법한데 아침에 선대위 첫 회의 때도 김정인 위원장 들어오는 거 보니까 물론 연배도 김정인 위원장이 위이고 김병주 위원장 고개를 숙이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마주친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김정인 총괄위원장이 다시 한번 볼까요? 김병주 위원장과는 한 손으로 악수하고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는 두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저 장면도 오늘 아마 사진 기자들이 많이 주목했던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수석에게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매머드급이다. 코끼리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명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위는 이제 개편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몽골 기병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한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양당의 선대위 구성 과정에 조금 다른 점이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존중을 해서 선대위 구성 과정에 반영을 했고요. 예. 또 선대위가 한번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메머드 선대위에서 몽골 기병과 같은 선대위로 한번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도 송영길 대표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했던 이런 경우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뭐 국민의힘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의 갈등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고 일단은 지금 출범을 한 경우죠. 국민의힘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저기는 이제 화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불안한 동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예. 있지만요.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또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불안한 동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민주당은 후보와 대표가 신뢰를 갖고 서로 이렇게 해왔던 과정이고요. 지금은 갈등 연후에 이제 봉합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동거가 안전한 동거로 귀착이 될지 이게는 좀 포인트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도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원팀 선대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모든 후보 진영들 다 포진시켰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당대표하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찰떡궁합 또 의견을 존중하면서 왔던 거지 후보와 대표 간의 갈등이나 이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구성도 대표와 후보 간이 궁합을 잘 맞췄고 변화된 지금의 선대위도 대표와 후보 간의 이견이나 갈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물론 이제 야당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런 이해관계의 봉합이 어디까지 문제 없이 갈지 그거는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뭐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이 후보와 이제 김종인 이준석 대표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해결 과정에서의 워딩이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총괄선대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권한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원 당규대로 이 당무 및 선거를 조정하는 요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당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그 당무 우선권은 지금 이준석 대표와 후보 간의 문제인데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준석 대표가 조정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깔끔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해석의 여지들이 꽤 있는 이런 이제 잔상을 좀 남겨놓은 봉합이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조동영 교수 영입했다가 어쨌든 사생활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전적으로 조동영 교수를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표가 그런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내부 논란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시스템 자체를 뛰어넘어서 송 대표가 한 건데요. 그거는 대표가 좀 마음도 급하고 또 의욕도 앞서다 보니까 시비를 떠나서 시스템을 그냥 뛰어넘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또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지 정당 내에서 문제 제기나 의견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이런 과정, 결과적 측면에서는 큰 충돌이나 또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와 선대위가 항상 함께 움직이면서 결정은 후보가 할 수도 있고 선대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면 예전의 문법은 이랬습니다. 여당 후보 먼저, 야당 후보 먼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뭐 가령 시의성이라든가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또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들 기사도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데 이번 소식은 말이죠. 윤석열 후보 어제 선대위 출범하고 기자들과 만나서 요즘 백브리핑 열심히 하더군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열심히 함께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언제쯤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댁에 가서 그 사모님께 좀 여쭤보셨나요?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를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뭐 이제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적절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후보자께서 이 방향을 잘 정해서 한 번 답변하고 말아야 되는데 일단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 그다음에 늦게 가서 못 물어봤다 이러면 오늘 저녁에는 안 물어볼 수 없고 그럼 내일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내일 또 물어보겠죠.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추궁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상당히 내조를 탄탄하게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자도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 등장해서 선거를 치르고 하는 경험이 일천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지금 워낙 많은 관계가 한꺼번에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요소에서 배우자께서 역할을 잘 해서 지금 그런 관계를 잘 좀 정리도 해주고 하는 내조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과연 곧바로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내서
선거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자의 그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우처럼 계속 벌써 정치인의 그 부인으로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지금 선거 과정에 등장하고 또 한번 그 헛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이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막 나타나서 애정을 과시하고 해서 만약에 저분들이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혹여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김혜경 씨가 너무 그 국정에 개입하고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저는 이 역대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저렇게 나서서 선거에 그 직접 현장에 뛰어들고 국민들에게 그 묻지도 않는데 막 그런 예정 공세를 하고 하는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금 단계라면 그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은 차분히 준비했다가 공식 선거운동이 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께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추궁 당하지 않도록 좀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어쨌든 내일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꼼짝 같은데 못할 것 말이죠. 같아요. 맨날 늦게 들어가실 수도 없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보가 대선 후보는 대선 승리가 지상 목표잖아요. 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시점에서 부인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가 적극적이고 함께 다니니까 함께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부인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제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께서도 일반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했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후보자의 부인께서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재명 후보자가 물론 워낙 이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과정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길게 말씀하셨어요. 최재성 전 수석도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께서 사실은 김재원 최고님의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궁여지책 같은 답변이에요. 뭐냐면 과거 대통령 선거 사례를 봐도 당연히 후보자가 있으면 후보의 이제 부인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배우자 없이 선거 치르고 대통령 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죠.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아주 뭐 1년 전 막 이럴 때 호남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김정숙 여사가 혼자 호남에 가서 거의 상주했죠. 예,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의 그런 활동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색하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같이 못 다니거나 김건희 씨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들 앞에 나서고 남편과 함께 선거 운동을 함께 하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영부인의 역할도 있거든요. 부인의 역할도. 그래서 선거는 후보는 대통령이지만 그 부인 심지어는 이제 가족까지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님은 매우 이례적인 윤석열 후보의 사정을 마치 그것이 표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 부부간의 애정의 문제도
김재원 이 최고님이 안 좋은 각도로 보니까 그걸 뭐 애써서 뭐 국민 공감도 못 얻으면서 한다 그러는데 부부간의 애정까지 그 사견으로 사실로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한 안 보이게, 가능한 한 늦게, 그리고 노출되는 횟수도 늦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이 세 가지가 지켜질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설수록 이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적도 받고 문제 제기도 많이 받았던 분이라서 나설수록 이것이 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점이 될 것에 대한 이제 우려 속에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갖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김건희 씨의 특성이나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김종인 이 위원장의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고 그렇지만 댁에서는 또 사실은 김 교수님 사모님의 조언을 많이 받거든요. 그건 저희들 민주당이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는 과정에서도 부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문재인 당시 대표가 댁에까지 새벽에 찾아갔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때도 부인께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김건희 씨도 유사한 삶의 궤적이 있고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늦게, 가능한 한 적게, 가능한 한 안 보이게 할 텐데 이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본인 스타일대로 또 본인 삶의 궤적대로 가령 홍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후에서 이 개입을 하거나 의견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가능한 한 늦게 가능한 한 적게 노출되겠다는 이거하고 김건희 씨 존재 자체하고 사실은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뭐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진짜 끝날 것인가 이 문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예. 개인적으로는 게 보겠습니다. 그 아주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지금 그리고 말로는 걱정이라고 하면서 틈을 버리기 위해서 이상한 지금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지금 홍보 미디어 전략은 이준석 대표가 맡아서 정권을 그 분야에서는 아예 독립군으로서 지금 그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한 늦게라든가 가능한 한 작게 노출시킨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시니까 또 우리는 전혀 반대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뭐 예. 적절한 시기에 다만 지금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생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후보가 지금은 많이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죠. 사실 우리 후보의 경우에는 그 경선 이후에 한동안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의 저 동무대로 그 지금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후보가 지금 어떤 정견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미래상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것을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알게 모르게 그 내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 노출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김건희 씨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뭐 당연히 대선은 후보 또 후보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정책과 비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겠죠. 동시에 후보의 배우자의 역할도 표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늘 선거 때마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건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검찰에서
아마도 이런저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검찰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해오다가 발표한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들 다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판에 일단 넘기지 않고 뭐 다른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수사하겠다. 이 검찰이 말이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하면서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코바나 콘텐츠 전시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히 어제 코바나 콘텐츠 불법 전시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한 어제 검찰이 저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직후에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습니다. 선택적 봐주기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헝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 눈치 보기 때문입니까? 자,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하게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저 관련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지난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서울고검장은 누굽니까? 이성윤 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지검장, 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체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불기소한다고 하니까는 검찰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조금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하고 검찰과 이제 민주당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관계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관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겉으로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해서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인사권을 발동을 해서 임명을 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나 소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추윤 갈등에서도 보여지지만요. 검찰의 자기결속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민주당 정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이제 동질감과 연대를 갖고 늘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구속, 최도술 구속 뭐 이게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은 하는 거지만 그것이 친민주당 혹은 친정부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은 좀 검찰과 권력과의 관계가 상당히 조금 강고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지를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코바나 이 전시회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다시 말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지위 때문에 협찬사가 5개에서 20개로 늘은 이런 것을 청탁금지법에 대한 위반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계속 수사 중이라는 거는 코바나 콘텐츠 자체가 업체 후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보도도 됐습니다만 모 언론사 이 전시회에서 기획을 하면서 김건희 씨가 기획 비용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통해서 그 언론사에 협찬을 하게 하고 그 언론사가 김건희 씨에게 다시 본인들이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을 김건희 씨로부터 이렇게 구매하는 요것에 대해서 이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검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사한 지도 오래됐고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저거는 좀 면죄부를 줬다라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죠. 그리고 예. 법적으로 또 더 따져봐야 될 문제, 수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또 여지를 남겨놓는 아주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이야기는 검찰 고위직은 어쨌든 현 정부가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분위기는 그 고위직의 분위기와는 다를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을 신경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위직도 사실은 지난번 이제 추윤 갈등 과정에서 보면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그냥 포위돼 버리는 이런 경우죠. 이제 그걸 뭐 야당에서는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지만은 사실은 검찰은 조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뭐랄까요 이 민주당 정부, 민주당 정권 또 야당과의 관계가 매우 조금 다르게 그동안 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이 정권은 참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야당 그 대선 후보자의 부인을 향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 더군다나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해서 중견 검사들까지 모두 검찰에 맹종하는 참 정권에 맹종하는 검사들로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난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수사 좀 할 줄 아는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쫓아보내고 또 검찰에서 그래도 현 정권의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는데도 거침없이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쫓아내거나 수사권을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에 맹종하는 검사들만 진영을 갖춰서 실무자까지 몽땅 진영을 갖췄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3개월 동안 이 코바나 콘텐츠 사건이라고 해서 계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친여 어용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1년 3개월 동안요. 수없이 그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수백 명을 지금 조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관련 후원 업체들 전부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계좌 추적도 다 하고. 그런데 압수수색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법원에서 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정도면 저희들 저도 옛날에 수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약간의 소명만 있어도 압수수색은 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것은 혐의가 인정되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도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1년 3개월 동안 해서 결론이 뭐냐? 결국은 무혐의거든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 또 이 권력자들이 검찰에 압박을 하니 결국에는 일부만 일단 무혐의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다. 이게요. 1년 3개월 수사해서 계속 수사한다는 사건은요. 이런 사건은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수사를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2006년, 7년, 8년 그 무렵부터 전시회를 쭉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협찬이라고 하는데 협찬이 돈을 준 게 아니고 그 정가대로 입장권을 사서 사회 소외계층들
그 예술이나 공연이나 또는 관람에 소외된 계층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가대로 입장권 사서 나눠준 것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 결국에는 청탁금지법상으로 해당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은 더더욱 없고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에 계속 압박을 해서 결국은 일부만 무혐의 처리하고 일부분은 좀 계속 한번 끌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현 정권의 그 눈치를 본 검찰이 아직도 수사권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발 이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 검찰이라는 게 아무리 권력의 충견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 자기들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보다가 안 돼서 지금 포기한 것 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앞에 예. 지난번 또 무혐의 처분을 지금 처분하려니까 또 민주당 의원 6분이 찾아갔잖아요.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주장했던. 근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 계좌 추적 수없이 다 하고 관련자들 몽땅 기소하고 나서 여기는 주가 조작과 관계없이 그 주식을 사거나 동원된 사람이 90여 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이것을 결국은 주가 조작으로 뒤집어 씌우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넋을 놓고 이 정권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 그만 괴롭히시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지금 김재원 최고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들을 때마다 좀 그럴듯해요. 그런데 아까 권력에 맹종하는 검찰이라 그러는데 한번 꼽아보세요.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아니 당장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요. 쭉 다 있어요. 검찰총장이 다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검사도 있고 중경간부도 있고 또 검사장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한 게 정권에 맹종하는 검찰을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김재원 최고님이 생각하는. 이번에 수사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이 다 정권에 맹종하고 있고 대장동 사건 수사할 때는요. 그중에 유동규 구속했다고 그 부장검사를 쫓아냈어요. 딴 쪽으로. 그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보세요. 그거는 이제 보면은요, 인사권의 일반적인 행사 있잖아요. 그거하고 정기 인사 때 이동한 것까지 그냥 다 몰아서 그렇게 얘기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빼냈어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맹종하는 검찰이 몇 명인지 한번 실명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몽땅. 두 번째로 몽땅이라고요? 지금 있잖아요. 정권의 뜻에 거스른 분들은요 다 쫓아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있고 다 있죠. 검찰하고 사실은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했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게 민주당 정부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수사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만요. 예. 검찰의 수사 상황을 체크하거나 거기에 의견을 주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본인들의 경험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뜨겁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두 분 계속 이러시면 잠시만요. 부정선거 사건 수사 때 그랬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어디 다녀와도 되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죠. 충분히 두 분 말씀 시청자분들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불기소, 계속 수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다른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는 아직 계속 수사하겠다. 아직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SBS 법조팀의 홍영재 기자가 이 검찰의 최근 두 건의 발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두 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수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구나. 홍영재 기자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불기소한 사건은 일부 사건일 뿐이고요. 이 사건은 이제 2016년 12월부터 17년 3월까지 진행된 전시회에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16년 말에 있었던 전시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시효에서 벗어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그 검찰이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던 2017년 5월 이후에 열렸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들이거든요. 특히 2019년 전시회 당시에는 이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한 기업들이 4곳에서 거의 16곳, 17곳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다 윤석열 후보를 보고 부당하게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걸 지금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의 설명이 현재 그 가장 관심이 많은 김건희 씨의 전주 역할을 실제로 했느냐, 주가 조작에 약간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검찰에서도 어쨌든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약간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 공소시효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래 말 홍영재 기자도 끝났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지금 방금 예.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공소시효에서 얘기했는데. 벗어난다는 게 네.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예. 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 여러 건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시 기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고, 그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청탁금지법과 불법 협찬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남은 것과 종료되기 임박한 것에 대한 결론 이것을 구분해서 낸 거는 청탁금지법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자체 협찬 과정이 불법적이었냐의 문제는 아직 공소시효도 남았고 계속 수사할 또 다른 이 혐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저 미련이 좀 남으신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냥 그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체에서 협찬을 하고 대부분 비슷한 업체에서 기업에서 협찬을 하고 협찬이라는 것이 결국은 입장권을 사서 나눠준 거거든요. 현금 협찬이에요, 현금. 아니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법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니까 이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입장권을 사서 나눠준 거거든요. 관람권을 사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모르셔서 자꾸 그러는데 불법 협찬이라고 해서 알선수재든 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가 그 청탁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한 거거든요. 그 이 내용이 다 똑같은데 그 시기만 다르고요. 그러면 같이 처분을 하면 돼요. 수사를 이미 다 했잖아요. 근데 하도 지금 이 권력자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에 맹종하는 검사들이 이걸 만약 이번에 다 무혐의 처분을 하면 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맹종 빼고 그러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이 지금 이걸 만약에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님이 굉장히 사실 왜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현금 협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이 전시 기획에 기획료를 받고 김건희 씨가 했는데 그 주최 언론사에서 김건희 씨한테 입장권을 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문사 얘기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근데 입장권을 기업에서 사서 나눠줬다는 기업에서 얘기는 입장권을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는 계속 현금 후원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죠. 하여튼 없는 데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진짜 같은치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김재원 최고님.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결론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시죠.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아무리 권력의 그 압박을 받더라도 검사들이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결론은 다 무혐의 처분인데 제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끝내야 될 이 사건을 결국은 못하고 일부는 그냥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처박아 놓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처분을 못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면 이게 다 직권남용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권력 가졌다고 그렇게 마구 하면 안 이상하게 돼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이 민주당 정부에 칼끝을 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죄를 짓지 자, 말고 잠시만요. 사세요. 한재현 최고위원님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자,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속 하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는 관심 갖고 들으시다가 또 싸운다고 하면서 채널을 돌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은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도 출범했기 때문에 선대위 출범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고 특히 두 후보가 강조했던 부분 연설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떤 비전과 철학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먼저 선대위 출범식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년이기에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 청년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아세 유세 성열 윤 자, 다시 조금 더 흔드실까요? 네, 지메집이 돌고 있으니까 네, 됐습니다.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내겠다. 민주당의 원팀 정신, 이재명 후보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다시 돌게 하겠습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자, 선대위 구성 출범식을 제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후보들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청년들이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단어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 이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청년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연설하는 이거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장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또 정치권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동참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깨어있겠습니다.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의도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30대 당대표를 세운 정당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조직이나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법치에 충성하는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불협화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저런 큰 행사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 또 어느 한 정당에 몸을 담고 그 정당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사실 예전에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오셨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봤더니 이거는 최재성 전 수석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나온 김민규 군,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토론 배틀에 16강까지 진출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들어봐도 정말로 연설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 혹은 정당 활동 또 선거에서의 역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사실은 많이 이제 봉쇄되어 왔거나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안 됐던 그런 과정인데요. 양당 전부 저거는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8세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 광주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어요. 했고, 그래서 이거는 양당이 서로 트집 잡고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늦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저거는 뭐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의 승부, 물론 각 연령층이 다 소중하고 뭐 대선 후보들 정당은 그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청년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20대, 30대 소위 2030 세대들은 사실 이념 성향, 뭐 이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누가 더 대변해 주느냐라는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에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아마 지금 이념에 찌든 그 몇몇 정치 투쟁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분들과의 그 공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까 우리 최재성 수석님께서 민주당이 18살짜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리 이번에 발대식에 연설을 한 김민규 군과 비슷한 처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우리 당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제안과 도전을 받아서 또 그 경연대회에 나온 분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당과 함께 호흡을 하거나 우리 당과의 생각 활동에 동참해온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이 선대위 발대식에 기조연설자로 나온 분이고 또 연설을 제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너무 연설을 볼륨감 있게 잘하고 박진감 있게 잘해서 우리 후보의 연설이 좀 너무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주당의 고등학교 3학년생 공동선대위원장님은 광주 지역 공동선대위원장. 지역 공동선대위원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그저께까지 이 자리에 오리라고 상상도 안 했다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한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민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할지 저는 그걸 보면 그냥 진짜 둘러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둘러리 세우고 청년들을 그저 이재명 후보자의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을 좀 세탁하기 위한 소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고요. 오늘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원 최고님이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아서 김민규 씨가 지금 몇 살이죠?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그런데 만 나이로 치면 18세 정도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18세 학생은 갑자기 온 거고 김민규 씨는 그러면은 오랫동안 국민의힘 활동을 하면서 온 겁니까? 아니 벌써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에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당의 컨테스트에 참여했잖아요. 그거는 얼마 전 일 아닙니까? 얼마 전 일이라니요. 말씀을 그게 얼마나 긴데요.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국민의힘 활동을 하면서 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입 연령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입당한 거하고 문제가 그래서 아니고. 가만히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건 너무 야당 입장에서는 김민구 학생이 얼마나 또 대견하고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서로 저런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좋게 봐줘야지 그거를
너희는 잘못됐고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편견을 예, 넘어서서 좀 알겠습니다. 지나친 거예요. 예, 당의 진정성 또 참여한 청년들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잘 판단하시고 파악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후보들의 선대위 출범식에서의 연설을 여러분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에 대한 이야기. 두 후보가 공교롭게 모두 똑같이 공정을 강조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 곳곳에 펴져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고 기회가 넘쳐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지는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이제부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정권 재창출, 발전하는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강조했는데 그 논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에게는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청출어람의 새로운 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자, 뭐 두 분이 특별히 보태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각 후보의 논리가 분명히 나왔는데요. 저는 이 질문만 드릴게요.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두 후보 모두 공정을 강조했어요. 제가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당연히 좋은 말이니까 두 후보가 모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두 후보의 공정에 있어서의 차이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재성 전 수석님.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본인 얘기겠죠. 묵직하게 살아온 삶의 궤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정에도 이제 컨텐츠가 있고 내용도 있고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점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청출어람 이재명 정부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고칠 건 고치고 더할 건 더 하겠다. 하나의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냥 지긋지긋한 정권, 정권 심판 이 얘기, 다시 말해서 반동적인 이 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선대위 출범식에서 후보가 그냥 네거티브한 걸로만 딱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정도 컨텐츠나 내용이나 개념을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공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묵직한 삶의 궤적이라는 게.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요, 어느 정당 후보를 떠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어떤 측면, 어떤 자리에서도 내일을 얘기를 해야 되고 방향을 얘기해야 되고 내용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출범식 연설도 좀 빛깔의 차이들이 역력하게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 이재명 후보의 공정,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뭐 기득권 소수가 또 비난하실래요? 아니요, 기득권 소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그렇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국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 가치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은 이유가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례였거든요. 그분이 공정 입으로 맨날 떠들면서 결국은 아빠 찬스로 표창장 위조해서 의과대학이나 대학원, 의과대학원까지 전부 시험도 안 치고 애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청출어람이면 그보다 더 센 불공정의 그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청출어람이라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불공정한 사례를 만들겠다고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금 뭐 공정이 뭐 무슨 뜻이냐 그거 뻔히 다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묵직한 삶의 궤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이 뭐냐 아무리 권력의 폭압이 있더라도 권력자의 눈치 보지 않고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수사도 해왔고 그런 윤석열의 삶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권으로 불러내고 대통령 후보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저는 이제 딴 거는 몰라도 문재인 정권의 뒤를 잇는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거둬들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 기본소득 또 나라 곳간 털어서 막 돈 뿌려서 표장 사겠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득표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예. 얘기거리를 그렇게 막 격가지를 많이 만들면 얘기 자체가 안 돼요. 그게 또 김재원 최고님의 또 특징이니까 적당히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로 충분히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말씀을 줄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